안녕하세요. 미래엔 자습서로 우리 3단원 보도록 할게요.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로 138쪽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설명하는 글을 우리가 볼 건데, 설명하는 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등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등과 같은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 작성한 글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어디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설명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간다. 이렇게 먼저 알고 갈게요. 일단 설명문이 이제 어떤 글이냐 특성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보면 일단 객관적인 글입니다. 객관적인 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허구가 아니라 이제 사실성을 지닌 글. 그러니까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성을 준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명료성. 명료성이라는 건 약간 우리가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명료성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체계성. 그래서 글을 체계적으로 써야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누어서 써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게 설명문의 특징이다.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객관적, 그리고 사실성. 이거는 조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설명 방법을 파악하는 글일까 중요하다고 별표 3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 방법을 파악을 할 거다. 그래서 설명 방법의 종류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처음 거부터 가보면 정의라고 나와요. 그래서 정의 같은 건 우리가 뭐 평소에도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떤 것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무엇 무엇이란 무엇 무엇이다. 이런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개념을 정의하는 걸 우리는 정의라 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말 그대로 예를 제시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런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가 없더라도 뭐 등이 있다 막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서 예시가 쓰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비교 대조는 여러분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비교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을 밝히는 거 우리는 비교를 한다는 거. 대조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을 밝히는 거 우리는 대조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예문을 보면 전설과 민담은 모두 예부터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전설과 민담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건 비교고 대조 같은 경우에는 전설은 이래야 되고 민담은 이래야 된다. 차이점 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 말하는 걸 대조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구분 분류, 그 다음에 분석을 나누는 게 보통은 다른 출판사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근데 미래엔 평가문제 자서를 풀어보나 아니면 뒤에 설명 방법을 제시한 걸 봐도 미래에선 사실 구분과 분류를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구분과 분류를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구분 분류 뜻을 보면 대상을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를 우리는 구분하고 뭐 분류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굳이 나눠보자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걸 우리는 구분이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종류별로 묶는 거를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이고 화면 공유가 잠시 끊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분 분류를 나눠서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구분 분류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자세히 묻는다면 나누는 게 구분이고요. 묶어서 묶는 거를 우리는 분류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악기는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 악기, 뭐 이런 악기, 이런 악기로 나눌 수 있다. 이거는 뭐에 해당돼요? 엄밀히 말하면 구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미래에는 이렇게 묶어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인과 나오는데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때문에 아니면 여기 예문에 나와 있지 인해 아니면 뭐 따라서 아니면 뭐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 그치? 이런 원인 혹은 결과를 밝히는 게 나오면 이런 걸 우리는 인과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것도 인과의 어떤 표지겠죠. 그래서 인과는 설명문에서 뭐 많이 쓰이는 설명 방법이다. 근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 그 구분 분류와 조금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구분이라는 건 뭐였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걸 우리는 구분이라 한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악기는 이런 악기와 이런 악기와 이런 악기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이것들이 이 악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아니겠죠? 그러면 악기라는 건 예를 들어 뭐 바이올린이라면 바이올린은 뭐 몸통과
아니면 현과 뭐 아니면 또 뭐 있니? 바이올린에 뭐 어쨌든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린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 그냥 종류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진짜 쪼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쪼갰더니 이걸로 구성되어 있네. 근데 얘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걸 우리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은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숫자판, 태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건 시계를 진짜 뭘로 구성되는지 쪼개보는 거잖아요. 이런 게 분석인 거고, 우리가 만약에 시계를 구분 분류해봐라 하면은, 시계는 기준에 따라, 아니, 시계는 작동 방식에 따라, 뭐 아날로그, 뭐 디지털, 뭐 스마트워치, 이걸로 나눌 수 있다.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구분 분류가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 시계를 진짜 뭘로 구성되는지 쪼개는 게 우리 분석. 근데 이렇게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걸 우린 구분 분류.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설명문 뭐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있는 예문들로도 많이 되거든요. 그 예문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 설명 방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 별로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인용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인용은 뒤에 설명문에서 쓰이기 때문에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의 글 속에 끌어써서 설명하는 방법. 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오는 걸 우리는 인용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용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곳에서 이렇게 인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지문으로 가보면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 일단은 이 설명문이 특이한 게 처음 부분에 이렇게 시를 제시해 놨어요. 이게 김광균 시인의 외인촌이라는 시인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공백화단에 걸려있는 촌락이 시기가 여인 손길을 저 열시를 가리키면 자, 이 여인 손길이 뭘 비유하고 있대요? 시계바늘을 비유하고 있대요. 그럼 이렇게 비유하는 거 우리 뭐라 해요? 은유법이라 하죠? 또 뭐 은유법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계가 마치 손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의인법 사용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고 네, 계속 보면 뭐 날카로운 고탑 같이 쓰였으니까 뭐 직유법 또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근데 사실 의인법, 은유법, 직유법 이거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별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글의 주제가 뭐이기 때문에 공간학적 심상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공간각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딘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푸른 종소리에서 공간학적 심상이라는 게 사용됐다. 그럼 공간학적 심상이 뭐예요? 얘들아, 공간학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란 거는 우리가 문학에서 아마 다 배우셨을 거야. 하는 감각이, 하는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뭐 이동 혹은 뭐 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는 공간적 심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푸른 종소리를 보면 자, 푸른이란 건 우리가 푸른만 떼놓고 보면 이거는 시각적 심상이겠죠? 그리고 종소리만 떼놓고 보면 이거 어때요? 이건 청각적 심상일 거잖아, 그치? 자, 근데 내가 진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야, 지금? 종소리를 내가 표현하고 있잖아. 종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종소리가 푸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청각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이 이동하는 걸 우린 뭐라 한다? 공감각적 심상이라 한다는 거.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각이 시각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청각의 시각화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공학적 심상을 찾아볼 수 있는지 여러분이 푸른 종소리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시를 제시했잖아. 그러면 시를 제시한 이유도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시를 왜 제시한 것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막 설명을 주구장창하면 독자들이 잘 집중을 못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거, 독자 흥미 유발. 그다음에 또 어떤 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공강학에 대해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공강학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뭔가 예시를 넣어두는 게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공강각에 대한 이해를 도운 그래서 이런 게 이 처음에 C를 삽입한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보면
자, 김강균의 시 외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 이에 요, 자, 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투가 어때요? 친근한 말투 사용하고 있다. 친근한 말투.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유식한 말로 말해보면 뭔가 요 하는 건 사람에게 말을 거는 말투잖아요. 이렇게 말로 하는, 이 입으로 말하는 말투를 우리는 구어체라 하죠. 구어체 혹은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 우리 할 수 있고. 자, 크게 낭독해보세요.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를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했네요. 종소리에서 색깔까지 보는군요. 그래서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공감적 심상이라 한다는 거. 계속 보면 시인처럼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죠.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공감각이란 이것이다 개념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감각을 정의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영국 화가 데이비드 후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며 공간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풍덩이란 그림을 또 예시로 드는 거야. 공간각에 사용된 예시로. 자, 후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그림, 청각을 뭘로 표현했다? 시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앞에 김광균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 풍덩이란 그림도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났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귀로 듣는 풍경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뤄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요. 하면서 여기 부분 얘들아 여기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주로 쓰인 설명 방법을 묻는다면 지금 이 그림을 색채와 기법과 구도로 쪼개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쪼개는 거 우리 뭐라 했어요? 분석이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주로 쓰인 설명 방법은 분석이라는 거. 그럼 분석이 뭐라 했어요? 뭔가를 쪼개는 거 우리는 분석이라 한다는 거.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분석 사용됐다. 먼저 말을 할 수 있고. 자, 먼저 색채를 살펴볼까요? 수영장에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에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뭐뭐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어떤 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인과.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자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자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이렇다 차이점 말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쓰였다? 대조의 설명하고 쓰였다. 그다음에 계속 보면 다음은 기법입니다.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치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를 사용해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네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그리고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다이빙할 때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지금 거칠게 표현을 했다는 거야? 흰색을 거칠게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그럼 흰색만 거칠게 표현한 이유는 뭐야? 우리가 거친 부분과 매끈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에 집중하겠어? 이 거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보라, 그 물이 튀는 그거를 이제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소리에 집중하라.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거칠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네, 끝으로 구도인데요. 자, 캘리포니아의 집 수영장의 수평선,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 수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거실 1층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색채와 네, 기법과 구도로 우리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이 주로 사용됐다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보면 자, 왜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도 조금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얘들아. 이해해 봅시다. 자, 만일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렸다면 우리는 누구만 보겠어? 그 사람만 보게 될 거란 거야. 그러니까 그 멋진 모습에 눈길을 빼앗기면서 풍덩 소리를 듣는데 방해를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그렸다면 시각의 감각을 뺏기게 됐을 거란 거야. 그러면 왜 사람을 안 그린 거겠어? 즉 풍덩 소리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이 청각이 집중되도록 청각에만 집중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있으니까 여기서 인과의 설명 방법 쓰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 자, 호크니는 우리가 상상기로 풍덩 소리를 듣기를 바란 것입니다. 상상력은 공감을 자극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촉매제 조금 단어 뜻 가끔 물어봐요, 얘들아. 촉매제 뜻 여기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상력을 지금 뭐에 비유했어? 촉매제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는 거. 이 글 안에서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다음은 이제 김호득 화가님의 이제 아라는 그림이 예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학적인 작품을 창조했대. 사실 뭐, 이건 나도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치? 의미가 있으면 그것까지 실력했죠. 계속 보면. 자, 아라는 그림은 아자이면서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걸 그림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뭘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소리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소리를 표현한 거니까 이것도 뭐인 거야? 청각이 시각화다.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아라는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했으니까 청각이 시각화를 표현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서 아를 거꾸로 썼네요. 그럼 왜 거꾸로 썼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화가가 왼손잡이다. 이게 이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가 왼손잡이래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 거겠죠. 예, 다음은 R을 바로 쓰면 글자로 읽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거를 우리는 글자로 읽게 돼. 근데 거꾸로 쓰면은 우리가 약간 좀 낯설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R을 거꾸로 썼단 거예요. 그래서 R을 거꾸로 쓴 이유 두 가지 제시하고 있고요. 자, 거꾸로 쓴 R은 더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먹이, 짙고 엷음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까닭을 밝히고 있으니까 여기서 인과 쓰였다.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썼을까요? 이유 물어보고 그 원인을 말하고 있으니까 인과.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아자를 고른 데도 이유가 있대요.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먼저 떠오르니까 상상력이 갖추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가 아니라 아기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기의 이미지만 떠오르게 됐을 거야. 근데 아라고 하니까 뭔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형태로 인식하게 된다. 이 형태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 한 글자만 썼다는 거. 그다음에 굳이 아인 이유도 나오거든요. 자, 게다가 아자는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탄식할 때 실비읍 막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아라는 게 되게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여기서 뭐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인과 쓰인 거고요. 인과.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자,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자, 이런 질문하는 이유, 독자의 흥미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응을 자세히 보래. 그래서 여기서 이응과 이 아를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거 우리 뭐라 한다고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됐다. 그 앞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도 그렇고 여기서 김우득 화가의 아도 그렇고 분석의 설명 기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 허공에 떠 있는 데다 먹물이 짙거나 엷은 부분도 보이네요. R을 발음할 때 성대에서 울림이 생기는데 그 떨림 현상을 이응에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이응을 보면 좀 더럽잖아, 그치? 선이 좀 더러워. 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울림을 표현했구나. 성대가 울리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근데 아는 여러분이 보기 어때? 되게 약간 매끈하잖아, 그치? 그럼 아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 자, 반면 아는 붓의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었네요. 소리를 낼 때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모음 아에 담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어떤 강렬함, 그 강렬함이 어디 담겨 있다? 이 모음 아에 담겨 있다. 이게 뭔가 강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단숨에 한 번에 확 이렇게 그었다는 거. 그래서 이 R을 이응과 R로 분석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 김호득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린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인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온 그림들과는 다르다. 내가 한글에 매혹된 것은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대충 한글이 되게 나에게 감동을 주는 문자라
일단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김호득 화가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일까요? 자, 우리가 김호득 화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으면 약간 글쓴이만의 생각이라고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김호득 화가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가져오면서 글에 뭘 높이는 거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말 우리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자, 그래서 하나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는 공간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됐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누구나 어릴 적에는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이는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공감을 되살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요. 감각의 방문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공감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을 했대요. 다이앤 에커먼, 뭔가 우리가 처음 들어보잖아, 그치? 근데 뭔가 책까지 썼대잖아. 그럼 뭐 같아? 약간 전문가 같잖아, 그치? 그럼 전문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대요? 신뢰성이 역시 높아진다. 신뢰성 업 이런 말 하면 되고 자, 마지막에 보면 이번 기회에 공학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요?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당부의 말까지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글이었고요. 우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기서 어떤 설명법 쓰였는지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148쪽에 이거 지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고 푸시면 되고 어떤 설명 방법이 주로 쓰였나를 주로 묻게 돼요. 독도 지문에서는 인과의 방법이 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을 비교하는 우리 종과 서양 종을 비교하는 지문에서는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설명 방법이 주로 쓰였나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내용 일치 문제 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읽고 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그 소음 지문 있거든요. 그거 가져만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좋은 소음도 있다. 백색 소음 효과 이렇게 제목 돼 있는 거 몇 쪽이니? 151쪽 잤어. 자,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여기 제목을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은 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질문으로 제목을 지으면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는 뭐 어느 제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의문형으로 해놓으면 질문으로 해놓으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되고요. 이 작가가 이제 배명진 씨인데 예, 조금 이제 논란이 없는 인물은 아니에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나무 위키 검색을 해보시고. 자, 어쨌든 우리 처음 부분 가보면. 자, 소음은 보통 불쾌하고 시끄러워 듣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소음이 무엇인지 처음에 정의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소음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듣는 사람의 태어난 환경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소리가 소음이 될 수 있단 말이다. 자, 예를 들어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예시 사용하는 거고 자, 애타게 붙이고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나 아기에게는 매우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소음 중에서 좋은 소음이 있다. 이런 어떤 소음이 좋은 소음일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인 거야? 일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내용을 뭐 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의 내용을 예고한다. 자, 그리고 1문단에서 조금 주의할 부분이 소음이란 게 객관적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주관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은 소리라도 누구에게는 소음이고 누구에게는 소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나 부분 보면은 자, 소음은 특정 음높이를 유지하는 컬러 소음과 비교적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으로 나뉜다. 여기가 조금 미래에는 거기서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걸 다 이제 구분이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미래에서는 구분 분류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쌤도 인지를 하셨는지 이게 기출에는 많이 여기 부분을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그냥 써놓으면 그냥 구분 분류 여기서 묶어서 생각을 하자. 여기서 구분이란 말을 써도 되고 분류란 말을 써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또 엄밀히 따지면 구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분 분류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자 백색 소음이란 백색광에서 유래됐다.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7가지 무지개 빛깔로 나뉘듯 다양한 음높이의 소리를 합하면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이 된다. 자,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는 게 이런 다양한 음높이의 소리를 합해서 넓은 음폭을 갖는 걸 우리는 백색 소음이라 하는구나. 그냥 계속 보면 백색 소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에는 비 오는 소리, 폭포 소리, 파도 소리, 시내물 소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 등이 있다. 자, 뭐뭐 등이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 예시 쓰였구나. 그래서 백색소음의 예시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 부분 가보면 자, 그런 백색소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유 똑같다 했죠? 흥미 유발하고 앞으로 내용 예고하고 읽어보면 일반적인 소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이런 결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밝혀진대요. 그래서 실험들을 예시로 듣고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실험들을 이제 예시로 듣는 거는 이게 설명호 예시고요. 그다음에 실험들을 이제 가져왔던 점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 결과 이런 거 없이 그냥 제시하면 사람들이 글을 잘 안 믿기잖아. 그치? 글을 안 믿을 거잖아. 근데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된 걸 가져오면 이 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네, 신뢰성을 높이고 이제 실험들을 예시로 제시할 거다. 계속 보면 사무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백색 소음을 평소 주변 소음보다 약 10대 11 높게 들려주고 일주일을 지냈더니 근무할 때 직원들의 잡담이나 불필요한 신체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었다.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달 후 백색 소음을 껐더니 서로 심심해서 업무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다. 즉 백색 소음이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집중도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효과 뭐래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대. 네, 두 번째. 또 남녀 중학생에게 자연의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서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 단어를 5분간 암기하게 했더니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 이게 두 번째 효과. 네, 계속 보면 자, 백색 소음을 들려줬을 때 뇌파반응 검사는 이들 실험 결과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한 의과대학이 도움을 받아 피실험자에게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뇌파를 측정했더니 베타파가 줄어들면서 집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알파파가 많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 일치 문제로 함정 많이 파거든요, 얘들아. 베타파는 어떻게 되는데 줄어든대, 알파파는 증가한대. 이거 우리가 지문에서 잘 뭘 말하는 건지 체크하시고 계속 보면 이는 뇌파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백색소음의 효과가 뇌파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거야, 감소시키는 거야? 감소시키는 거야, 얘들아. 헷갈리지 마. 뇌파의 활동성이 감소한다. 그럼 활동성이 감소한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안정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안정도가 높아진다. 이게 세 번째 효과. 그다음 우리가 문단 보면 한편 생후 3, 4개월 된 아기가 올 때 태아 때부터 드럼직한 심장박동 소리, 숨쉬는 소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 등을 녹음해서 들려줬더니 뜻밖의 아기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엄마의 폰을 찾아 더 애타게 울었다. 이때 텔레비전 빈 채널에 나오는 쉬 하는 소리를 들려주며 울던 아기가 울을 멈추고 안정감을 찾는다. 어떤 부분은 진공 청소기 소리를 들려줬을 때 울던 아기가 안정을 찾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부드러운 비닐 봉지를 만들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려줬더니 아기가 밝은 표정을 지었대요. 이것도 백색 소음이 다양하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또 신생아를 달래는 효과도 있다는 거. 이게 백색 소음 효과 네 번째. 신생아를 달래준다. 이런 소리 역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백색 소음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 이제 실험들을 나열한 부분 여기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주로 쓰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얘들아. 실험 결과를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마지막 부분 보면 3단. 자, 이렇듯 백색 소음은 생활 주변의 자연 소리와 비슷해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를 요약하고 정리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보면 따라서 쓰니까 인과죠.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백색 소음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자, 앞으로의 백색 소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백색 소음이 인간에게 두루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과 그에 대한 교수님의 기대를 밝히고 있는 혹은 뭐 소망 이런 걸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은 다 받고 여러분이 설명 방법 위주로 조금 잘 복습해 주시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가끔 물어봐서 대기와 기권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설명 방법은 정의와 분석이다.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 그러시면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파이팅!